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레이리삼입니다. 오늘은 정말 미스터리하고 매력적인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광기의 왕 루트비 2세입니다. 여러분, 디즈니 로고에 나오는 그 꿈같은 성 혹시 아시나요? 네, 맞아요. 디즈니랜드의 상징, 신데렐라 성의 모티브가 된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만든 왕이 바로 이 루트비 2세거든요. 그런데 이 왕, 왜 광기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을까요? 정말 미쳤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그의 천재성을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루트비 2세에 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을 통해 그의 삶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신 동화 속 성을 짓는데 모든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상상만 해도 위태롭죠. 심지어 그 왕이 미쳤다는 이유로 왕좌에서 쫓겨나고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면 이게 바로 바이에른 왕국의 루트비 2세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말 미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꾼 예술가였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신비로운 왕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루트비 2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동화 속 왕국에 사는 왕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키 크고 잘생기고 국민들이 환호하며 사랑해주는 그런 왕자요. 루트비 2세는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1845년 8월 25일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 왕국에서 태어난 루트비는 비텔스바흐 가문의 왕자였죠. 바이에른은 지금은 독일의 한 주지만 당시엔 독립된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트비는 그냥 귀족이 아니라 진짜 왕위 계승자였던 거예요. 이 왕자님, 외모부터가 남달랐습니다. 키가 무려 190cm가 넘었어요. 19세기 사람치고는 엄청 큰 키죠. 요즘으로 치면 농구선수급 키에 잘생긴 얼굴, 그리고 깊은 푸른 눈까지. 비텔스바흐 가문은 원래 미남 미녀로 유명했는데 루트비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어요. 상상해보세요. 긴 망토를 휘날리며 말을 타고 나타나는 왕자. 마치 영화 겨울왕국의 한스 왕자 같은 비주얼이라고요. 국민들은 루트비를 볼 때마다 환호했어요. 심지어 그가 마차에서 내려 농부들과 허물없이 대화하는 모습은 정말 그림 같았다고 해요. 이쯤 되면 K-팝 아이돌이 팬미팅에서 팬들과 셀카 찍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루트비는 외모만 매력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술과 음악에 푹 빠져 있었죠. 특히 독일의 전설과 신화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세계에 빠져본 적 있으시죠? 루트비도 비슷했어요. 그는 바그너라는 음악가의 오페라를 처음 보고 완전히 매료됐어요. 특히 로헨그린이라는 오페라는 백조 기사가 등장하는 낭만적인 이야기인데 루트비는 이걸 보고 이게 내 세계야 라고 느꼈을 거예요. 이 오페라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됐죠. 루트비는 또 성격도 참 독특했어요.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걸 즐겼어요. 예를 들어 그는 알프스 산맥 근처의 호헨슈반가우 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자연과 예술에 둘러싸여 꿈꾸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상상해보세요. 창문 밖으로 눈 덮인 산과 호수가 보이고 방 안엔 중세 기사 이야기책이 쌓여있는 그런 환경.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소설 속 세계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기분 아시죠? 루트비는 그런 상상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왕자님이 19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0살도 안 된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됐어요. 1864년 그의 아버지 막시밀리안 2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루트비가 왕위에 올랐죠. 여러분, 20살에 갑자기 회사 CEO가 되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부담스럽죠. 게다가 당시 바이에른 왕국은 정치적으로 엄청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독일 지역은 프로이센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통일을 목표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바이에른은 그 틈바구니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루트비는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왕이 된 거예요. 하지만 루트비는 처음엔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젊고 잘생기고 예술을 사랑하는 왕이라니. 국민들은 이 왕이라면 뭔가 다를 거야 라고 믿었죠. 심지어 그는 즉위 초기에 신하들과 국민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심어줬어요. 예를 들어 그는 농부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삶을 궁금해했고 바이에른의 전통 문화를 지키려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이쯤 되면 정말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왕자님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왕자가 왜 나중에 광기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을까요? 그의 꿈과 현실 사이엔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걸까요? 루트비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성격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 되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어 했죠. 그는 바그너의 오페라를 지원하고 바이에른을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졌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열 돈이 없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큰 돈을 벌어서 그 가수를 전폭 지원하는 거예요. 루트비는 정확히 그런 마음으로 바그너를 후원했죠. 하지만 이 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과연 이 꿈은 그를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이 매력적인 왕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꼬이기 시작했는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전 첫 번째 이야기에서 루트비 2세의 매력적인 왕자 시절을 만나봤죠. 잘생긴 외모,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 국민들의 환호까지 정말 동화 속 주인공 같았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좀 꼬이기 시작해요. 루트비는 왕이 된 순간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거든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가 마주한 세상은 동화가 아니라 정치와 전쟁의 소용돌이였어요. 오늘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루트비가 어떻게 정치적 실패를 겪고 결국 현실에서 도망치듯 예술의 세계로 빠져들었는지 그 갈등의 순간들을 파헤쳐 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다시 루트비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루트비가 왕이 된 건 1864년 겨우 19세의 나이였어요. 여러분, 20살도 안 된 나이에 갑자기 한 나라의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여러분이 대학생인데 갑자기 대기업 CEO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엄청난 부담감이죠. 게다가 당시 바이에른 왕국은 정말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19세기 독일은 여러 작은 왕국과 공국들로 쪼개져 있었는데 그중 프로이센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독일을 하나로 통일하자며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죠. 프로이센의 리더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정말 무서운 전략가였어요. 그는 독일 통일을 위해 군사력과 외교를 총동원했는데 바이에른은 이 와중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1866년 큰 사건이 터졌어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벌였는데 바이에른은 오스트리아 편에 섰죠. 루트비는 이 전쟁에서 바이에른을 지키고 싶었지만 결과는 참패, 프로이센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바이에른은 꼬리를 내렸어요. 결국 1871년 바이에른은 독일 제국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루트비에는 바이에른도 독일 황제 자리를 나눠 갖자고 제안했지만 비스마르크는 코웃음 치며 무시했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한 팀 프로젝트를 다른 팀이 통째로 가져가고 여러분은 그냥 명목상 팀장으로 남는 기분이랄까요? 루트비의 자존심은 바닥을 쳤을 거예요. 그는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 정치적 실패는 루트비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고 그는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루트비가 위안을 찾은 건 바로 예술이었어요. 특히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음악가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가수나 유튜버가 있는데 그들의 콘텐츠에 완전히 푹 빠져본 적 있나요? 루트비는 바그너의 오페라에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가 15세였을 때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을 처음 보고 완전히 넋을 잃었거든요. 로헨그린은 백조 기사가 주인공인 낭만적인 이야기인데 루트비는 이 오페라를 보고 이게 내 꿈의 세계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 명령이 뭐였을 것 같나요? 바그너를 찾아서 데려오라였어요. 이쯤 되면 바그너의 열렬한 팬보이, 아니 팬킹이라고 불러야겠죠. 바그너는 당시 독일에서 꽤 유명했지만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그는 천재적인 음악가였지만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1848년 혁명에 연루돼 추방당한 적도 있었어요. 쉽게 말해 바그너는 음악계의 바나나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루트비는 이런 바그너를 전폭적으로 후원했어요. 바그너가 오페라를 만들 돈이 없으면 왕실 재산을 털어서 지원했고 심지어 바그너의 사치스러운 생활까지 뒷바라지했죠. 이건 마치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버에게 매달 억 단위로 스폰서하는 수준이에요. 루트비는 바그너의 음악이 자신을 현실의 고통에서 구해준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갈등이 생겼어요. 신하들은 바그너를 왕을 홀린 위험한 인물로 봤거든요. 바그너가 공화주의 사상을 퍼뜨릴까봐 두려워했죠. 루트비는 점점 더 바그너와 예술 속으로 빠져들었고 정치는 뒷전이 됐어요. 정치적 실패와 신하들의 비판 속에서 루트비는 점점 더 고립됐어요. 그는 미넨의 궁전에서 회의에 참석하기보다는 알프스 산맥 근처의 성으로 도망가곤 했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방에 틀어박혀서 좋아하는 드라마나 게임에 빠져드는 것처럼
루트비도 그런 식으로 현실을 피해갔어요. 그는 밤에 마차를 타고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농부들과 대화하거나 성에서 혼자 오페라 음악을 들으며 상상에 잠겼어요. 이 모습은 낭만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왕으로서의 책임은 점점 더 멀어져 갔죠. 예를 들어 그는 바그너의 오페라를 상연하기 위해 극장을 짓는데 엄청난 돈을 썼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위해 집을 팔아버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신하들은 왕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죠. 루트비에는 이런 비판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깊이 예술과 꿈의 세계로 도피했어요. 그는 바그너의 음악과 중세 전설에 푹 빠져서 현실의 정치적 갈등은 점점 더 외면했죠. 이쯤 되면 여러분도 궁금해질 거예요. 루트비에는 왜 이렇게까지 예술에 집착했을까? 그의 마음속엔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걸까? 이 갈등은 그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 모든 게 어떻게 폭발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루트비 2세의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그의 매력적인 왕자 시절과 정치적 실패, 그리고 예술로 도피했던 순간들을 만나봤죠? 정말 루트비에는 동화 속 왕자 같다가도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점점 고립된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안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뒤바뀝니다. 루트비에는 현실의 좌절을 딛고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비롯한 꿈의 성들을 지으면서요. 그런데 이 성들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의 내면, 그의 환상, 그리고 세상이 광기라고 부른 비전이 담긴 작품들이죠. 자, 이번 파트에서는 루트비의 가장 빛나는 업적과 동시에 광기의 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순간들을 파헤쳐 볼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그의 꿈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영화 로고에서 보이는 그 하얗고 꿈같은 성,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신데렐라 성의 모티브가 된 노이슈반슈타인 성 이야기예요. 이 성은 루트비 2세의 가장 유명한 업적이죠. 1869년 루트비는 알프스 산맥 한가운데 바이에른의 험준한 산 위에 이 성을 짓기 시작했어요. 상상해보세요.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하얀 성. 꼭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지 않나요? 이 성은 군사적 용도나 실용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어요. 순전히 루트비의 꿈과 낭만을 위한 공간이었죠. 그는 이 성을 지으며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백조기사의 전설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정말 디테일 하나하나가 예술작품 같았어요. 예를 들어 성 안에는 백조를 모티브로 한 장식들이 가득하고 벽화에는 중세기사와 전설 속 장면들이 그려져 있죠. 루트비에는 이 성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오페라 음악을 듣거나 자신의 상상 속 세계를 떠올렸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영화의 세계를 실제로 재현해서 그 안에서 사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성을 짓는데 돈이 정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루트비에는 국가 예산이 아니라 자신의 사유재산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왕실 자금과 빌린 돈까지 끌어다 썼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피규어나 한정판 굿즈를 사려고 저축을 다 털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는 상황과 비슷해요. 신하들은 이게 뭐야? 왕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라며 불만이 폭발했죠. 하지만 반전, 이 성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가 됐어요. 루트비의 꿈은 결국 세대를 초월한 유산이 된 거예요. 노이슈반슈타인 성만 지은 게 아니에요. 루트비에는 린더호프 성, 헤렌킴제 성 등 여러 성을 더 지었어요. 이 성들은 하나같이 실용적이지 않고 그의 환상과 예술적 취향을 반영했죠. 예를 들어 린더호프 성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한 화려한 궁전이에요. 이곳엔 동굴처럼 꾸민 방이 있는데 루트비에는 거기서 오페라 음악을 들으며 혼자 꿈을 꾸곤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방에 홈시어터를 설치하고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몰아보는 것처럼 루트비에는 성 전체를 자신의 판타지 놀이터로 만든 거예요. 헤렌킴제 성은 또 어땠냐면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을 재현한 곳이었죠. 이 성은 섬 한가운데 지어져서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동화 속 궁전 같았어요. 이 성들을 짓는데 들어간 돈은 어마어마했어요. 루트비에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렸고 신하들은 왕이 미쳤나 라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루트비에게 이 성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의 꿈, 그의 내면, 그리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담긴 작품이었죠.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 좋아하는 취미나 상상에 빠져본 적 있나요? 루트비는 그걸 국가 단위로 한 거예요. 이쯤 되면 그의 행동이 관계인지 아니면 천재적인 비전인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루트비의 예술 사랑은 특히 바그너와의 관계에서 절정에 달했어요. 그는 바그너를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마법사처럼 여겼죠. 바그너의 오페라는 루트비에게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바그너의 새 오페라를 상연하기 위해 극장을 짓고 제작비를 대주고 심지어 바그너의 사치스러운 생활까지 지원했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앨범 제작비를 전액 스폰서하고 그들의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까지 책임지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또 갈등이 터졌어요. 바그너는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거든요. 그는 공화주의 사상을 지지했고 왕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바이에른 귀족들은 바그너를 왕을 홀린 위험한 인물로 봤죠. 결국 신하들의 압박으로 루트비는 바그너를 뮌헨에서 쫓아내야 했어요. 이건 루트비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나 멘토를 억지로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요. 루트비는 바그너를 떠나보낸 후 점점 더 고립됐어요. 그는 성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밤에 마차를 타고 알프스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상상 속 세계에 빠져들었죠. 이쯤 되면 신하들은 루트비를 정신 나간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과연 이게 정말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그의 꿈을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이 반전의 순간들이 루트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루트비 2세의 매력적인 왕자 시절, 정치적 실패, 그리고 그의 꿈이 담긴 노이슈반슈타인 성과 같은 놀라운 업적들을 함께 따라가 봤죠. 정말 루트비는 동화 속 주인공 같다가도 점점 현실과 멀어지며 고립된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그의 이야기는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루트비는 결국 왕좌에서 쫓겨나고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이 죽음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하지만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그의 광기라고 불렸던 꿈은 시간이 지나며 전 세계를 사로잡는 유산이 됐어요. 자, 이번 파트에서는 루트비의 비극적 결말과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을 파헤쳐 볼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그의 마지막 순간으로 들어가 봅시다. 루트비의 삶이 점점 더 고립되면서 그의 행동은 신하들에게 점점 더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는 밤에 마차를 타고 알프스 산맥을 돌아다니며 농부들과 대화하거나 성에서 혼자 오페라 음악을 들으며 상상에 잠겼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방에 틀어박혀 좋아하는 게임이나 드라마에 푹 빠져서 세상과 단절된 적 있지 않나요? 루트비는 그걸 왕의 스케일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에서 혼자 백조 기사 연극을 상상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린더호프 성의 동굴방에서 오페라 음악에 맞춰 꿈을 꾸곤 했어요. 이런 행동은 낭만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았죠. 게다가 루트비의 가문, 비텔스바 가문에는 정신병력이 있었어요. 그의 동생 오토는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었죠. 신하들은 이걸 빌미로 루트비를 정신 이상이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 현대학자들은 루트비가 실제로 정신병을 앓았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그의 행동은 예술가적 기질이나 고립된 환경, 그리고 정치적 압박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이건 마치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에 너무 몰두해서 주변에서 너 좀 이상해 라는 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루트비의 광기는 어쩌면 세상이 그의 독특한 비전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신하들은 이걸 기회로 삼았어요. 그들은 루트비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게 그의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1886년 루트비의 운명은 급격히 무너졌어요. 신하들은 그를 정신 이상이라는 이유로 왕위에서 쫓아냈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갑자기 너 정신 나갔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기분이요. 루트비는 노이슈반슈타인 성 근처의 베르크 성으로 유폐됐어요. 왕이던 그가 하루아침에 감옥 같은 곳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퇴위된 지 며칠 안 돼 1886년 6월 13일 루트비는 베르크 성 근처의 슈타르메르크 호수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공식 기록은 익사라고 나와 있지만 이 죽음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왜냐? 그의 폐에는 물이 없었고
함께 있던 정신과 의사 베르나르트 폰 구렌도 같이 죽은 채 발견됐거든요. 이건 마치 드라마 셜록이나 명탐정 코난에 나올 법한 미해결 사건 같지 않나요?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루트비이를 암살한 걸까? 아니면 그가 스스로 삶을 끝낸 걸까? 심지어 일부는 신하들이나 프로이센 세력이 그를 제거했다고 의심했죠. 루트비이의 죽음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비극적인 결말은 그의 꿈꾸는 삶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듣는 우리마저 마음이 아프죠. 루트비이의 죽음으로 그의 이야기는 끝난 걸까요?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그가 생전에 비판받았던 성들은 시간이 지나며 전 세계를 사로잡는 유산이 됐어요. 특히 노이슈 반슈타인 성은 디즈니의 신데렐라 성의 모티브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유튜브 영상이 처음엔 비판받다가 몇 년 뒤 전 세계적으로 바이럴되는 상황이요. 오늘날 노이슈 반슈타인 성은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예요. 바이에른은 이 성 덕분에 엄청난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죠. 루트비이가 생전에 돈 낭비라고 욕먹던 프로젝트가 결국 그의 비전을 증명한 셈이에요. 린더호프 성과 헤렌킴제 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루트비이의 내면과 꿈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죠. 그는 정치에서는 실패했지만 예술과 건축에서는 천재적인 감각을 보여줬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학교 프로젝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도 나중에 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것과 비슷해요. 루트비이의 광기는 어쩌면 시대를 너무 앞선 비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유산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죠. 이 반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마지막 파트에서 함께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루트비이 2세를 두고 사람들은 늘 두 가지로 의견이 갈렸어요. 그는 미쳤다. 대 그는 천재였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루트비이는 정치에서는 확실히 실패했어요. 바이에른 왕국이 독일 제국에 흡수되는 걸 막지 못했고 신하들의 비판을 무시하며 나라 재정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았죠. 하지만 그가 만든 성들, 특히 노이슈 반슈타인 성은 어떨까요? 이 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의 내면, 그의 꿈, 그리고 바그너의 오페라에서 영감을 받은 환상이 담긴 예술작품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림이나 음악을 세상과 공유했는데 처음엔 그게 뭐야? 라는 비판을 받다가 몇 년 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루트비이의 성들이 딱 그랬어요. 그의 행동은 당대엔 광기로 보였을지 몰라요. 밤에 마차를 타고 시골을 돌아다니거나 성에서 혼자 오페라 공연을 상상하는 모습은 확실히 평범한 왕의 모습은 아니었죠. 하지만 현대 학자들은 그의 광기가 과장됐다고 해요. 그는 정신병보다는 예술가적 기질과 고립된 환경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이건 마치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에 너무 몰두해서 친구들이 너 좀 이상해 라고 놀리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루트비이는 어쩌면 시대를 너무 앞선 몽상가였을지도 몰라요. 그는 왕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예술가였던 거예요. 루트비이의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의 삶이 실패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유산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죠. 노이슈 반슈타인 성은 디즈니의 신데렐라 성의 모티브가 됐고 매년 수백만 명이 이 성을 방문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이 몇십 년 뒤에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고요. 루트비이의 성들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그의 꿈이 현실이 된 증거예요. 린더호프 성과 헤렌킴제 성도 마찬가지죠. 이 성들은 그의 낭만과 상상력을 담은 작품으로 오늘날 바이에른의 자랑이 됐어요. 심지어 디즈니뿐만 아니라 영화, 소설, 게임 등 수많은 창작물에 루트비이의 성들이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만든 팬아트나 팬픽이 나중에 영화나 게임의 모티브가 되는 것과 같아요. 루트비이는 당대엔 이해받지 못했지만 그의 비전은 시간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죠. 그의 광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유로운 상상력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몰라요. 루트비이 2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져요. 꿈을 쫓는 게 과연 미친 짓일까?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 대신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그런 꿈은 터무니없어 라는 말을 들은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유튜버가 되고 싶다거나 좋아하는 취미로 성공하고 싶다는 꿈을 꾼 적이 있다면요. 루트비이는 그런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꿈은 세대를 초월해 살아남았죠.
이건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영화 속 주인공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과 비슷해요. 루트비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지만 그 벽을 넘어 자신의 상상 속 세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좇을 때 주변의 비판이나 실패가 두려울 때가 있죠? 그때 루트비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신의 길을 갔고 결국 그 길이 전 세계에 영감을 주었어요. 이쯤 되면 관계의 왕이라는 별명도 오히려 그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 칭호 같지 않나요? 자, 여러분, 루트비 2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며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그는 마치 현대의 크리에이터 같았어요. 자신의 비전을 위해 모든 걸 걸었고 당대엔 비판받았지만 결국 그의 꿈은 세상을 바꿨죠. 노이 슈반슈타인 성은 그냥 성이 아니라 루트비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예요. 꿈을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야 라는 메시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나 꿈이 있다면 루트비처럼 끝까지 밀어붙여 보세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꿈이 언젠가 디즈니 같은 거대한 영감이 될지. 이 영상 어땠나요? 루트비 2세의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의 성들, 비극적인 죽음, 아니면 그의 꿈꾸는 마음.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